최근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달러가 상당 부분 약해졌는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원화도 강세가 됐죠.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은행의 어떠한 큰 스탠스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원화 강세 압력이 이어지는 그런 9월달 중순까지의 모습 아니면 그 이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빈센트 위원님과 매달 함께하는 시간 9월 매크로 인하의 근거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시기가 8월 말인 보니까 이제 9월 달의 매크로 흐름에 대해서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서브타이틀은 보시는 것처럼 인하의 근거, 그러니까 금리 얘기입니다. 금리가 인하할 텐데 미국을 중심으로요.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에 따라서 자산 가격들의 반응이 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달의 매크로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그 근거에 따라서 그 이유들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반응은 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늘상 그랬던 것처럼 맨 앞부분에 대략적인 요약을 해놨고요. 뒤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잭슨홀이 끝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벤트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두어 가지 정도 메시지가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잭슨홀의 리뷰인데요. 정책 조정의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파월 의장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자, 9월 달에 인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정책 조정의 시기가 왔다라는 게 자칫 겉으로 보면 매우 비두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잭슨홀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우려감으로 바뀌고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잭슨홀은 기본적으로 도비시, 즉 비둘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가 좀 중요했던 메시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인플레이션의 전쟁을 종전했다, 그러니까 종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해서 9% 넘었던 미국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2%로 향하고 있다. 거진 하향 안정화가 확신시된다라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이고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무게추는 고용 악화에 대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그 둔화를 바라보진 않을 것이다. 뭔가 연준이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강력한 정책을 갖고 이것을 대응할 것이다. 그 정책은 어떤 게 있겠냐라고 본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유동성의 살포, 지금 QT라고 해서 양적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 양적 긴축이 어느 정도 스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9월 달에 벌어질 일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 오해를 낳았을 소지인데 인하의 폭보다는 경로가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변수보다는 상수가 보다 의미 있게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변수라는 건 뭐냐면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인하 폭이 결정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9월 FOMC가 우리 한국 시각으로 추석 연휴에 있거든요. 따라서 그 전에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9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달 고용지표입니다. 이 고용지표 하나에 따라서 과연 9월 달에 25 베이스 포인트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빅컷이라고 할 수 있는 50bp 인하할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한 시기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변수에 휘둘리지 말고 연준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것, 즉 경로,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금리를 낮추는 것에 보다 의미를 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잭슨홀의 기본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면요. 이제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끝났다. 고용시장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데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연준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인하폭은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원론적으로 데이터 디펜던시 한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수에 휘둘리지 말고 금리를 드디어 금리를 낮추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고 하면요. 첫날은 되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우려 섞인 부정적인 스탠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히려 잭슨홀 이후에 연준의 운신의 폭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25bp 기준금리 인하하면 가장 기본이고요. 25bp 인하 안 하면 오히려 샤크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50bp 인하하면 왜 50bp까지 인하하느냐? 아, 경기가 그만큼 안 좋구나. 우리 금융시장은 25bp 인하에도 기본,
50bp 이나에도 환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 다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번에 9월 FOMC에서는 과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인데요. 인하의 근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FOMC가 한 2주여간 남았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세 가지는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의 민감도가 매우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듀얼 먼데이트, 미국 중앙은행은 이중 책무라 그래서 고용의 안정과 최대 고용과 물가의 안정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제 보는 것처럼 고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가장 큰 포커스이고요. 따라서 8월달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요. 7월달과 8월달에 이 한 달 어간 사이에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면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효과가 7월 달에는 고용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8월 달에는 이 효과가 소멸된다는 거. 또한 계절성을 놓고 보면요. 미국 고용은 3분기에 성수기입니다. 좋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7월 달보다는 8월 달 고용 지표가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 당위성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8월 달에는 현재 4.3%인 이 실업률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 것인가가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아직 미국의 IB, 즉 금융 월가의 컨센서스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 현재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의 신규 비농업부 취업자 수가 자리 잡는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시장에서는 무난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 더 적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으면 시장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달의 첫 번째 FOMC의 관전 포인트는 기준금리 인하폭인데 그 인하폭은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달 노동통계국의 고용지표,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증감과 실업률, 즉 헤드라인 고용지표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은 회계연도가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9월 FOMC부터는 어떤 게 발표되냐면 3개년 이후의 전망치가 발표됩니다. 이번에 처음 발표되는 전망치는 2027년 전망치입니다. 아니 2024년에서 3년 뒤 2027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2, 3년 뒤에 전망치가 어떤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7년이라는 것은 연준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전망 중에서 전망치, 물가 전망, 실업률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업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이 2027년도 실업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인하의 폭을 결국 최종 목적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전망치 중에서도 실업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 중립금리. 미국 연준은 지난해 12월 달부터 3월 달, 6월 달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중립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죠.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그 시점에서 큰 얼개 한 발짝 뒤에 보면 중립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립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게 이번에 5.5% 상단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인하해봐야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까? 이 최당 맨 마지막에 인하 폭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기준금리가 이번 9월 FOMC에서 얼마나 올라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3%를 넘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2.8%입니다. 따라서 3%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경기가 냉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있었죠. 2019년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정책 정상화 때문에 인하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인하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 금융시장의 해석이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25bp 인하하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 즉 현재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급격한 위축은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지난 2019년 전후에 했었던 것처럼 25bp 베이스 포인트씩 순차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파월 의장의 입이겠죠. 고용시장의 민감도의 확대, 더 나아가서 S&P의 2027년 경제 전망, 실업률, 더 나아가서 중립금리,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그 베이스 시나리오 25bp 기준금리 인하의 근거가 매우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자, 미국을 봤으니까 이제 한국입니다. 아마 3분기 넘어서 4분기에는 한국은행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금통위를 보면요. 금리 인하가 카운트다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통위는요. 올해 10월 달하고 11월 달 남겨 있거든요. 두 번만 남겨 있습니다. 연준은 9월, 11월, 12월 세 번 남겨 있지만 한국은행은 두 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를 보면 미국보다 발표되는 통화
금통위 횟수가 적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10월 달이냐 11월 달이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마 10월보다는 11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다면 미국보다는 그 인하의 폭이 한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적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 최근에 금통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요. 특히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이 문제다. 가계부채가 문제다. 치솟는 가계부채를 확인하기 전까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둔화되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기 전까지 자칫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 용산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죠. 한국은행이 너무나 보수적으로 정책을 피는 거 아닌가라고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요. 이 가계부채를 잡지 않고서 아니면 가계부채가 둔화되지 않고서 섣살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보다는 오히려 11월 미국의 대선 효과를 보고 아마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8.28 부동산 대책이 공급 대책이 나왔었고 8월 22일 날 수요 대책이 나왔었죠. 스트레스 DSA라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확인되는 시기가 적어도 2달에서 3달은 지나야 된다. 따라서 연말에 자칫하면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서 한국은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벌써 2차례 아니면 많게는 3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돼 있고 한국은행은 11월 달에 한 차례 아니면 여차하면 올해는 힘들다라고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외환시장이죠. 최근에 원화 강세가 이 모든 것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환율인데요. 이 원화 강세 폭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과연 9월 17일과 18일 날 열리는 9월 FOMC 전후로 지금의 달러 약세가 즉 원화 강세가 진정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지속될 수 있을까를 놓고 본다면 원화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 즉 약세의 압력이 팽배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9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원화의 강세 압력이 상당 부분 자리할 수 있는 그런 9월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미 부킹이 다 끝났다고 하고요. 만약에 환전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원화 강세일 때 환전하는 게 좀 더 이렇겠죠. 따라서 이 9월 FOMC 전후로 추석 전에 환전할 것이냐, 이후에 환전할 것이냐. 저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한 늦게 환전하는 것도 오히려 이 환율 측면에서는 좀 더 이로울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말씀도 드립니다. 자, 뒤에 가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잭슨홀의 이 링크는 나중에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한 17분 정도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실제 파월 의장은 한 15분 정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짧았고요. 또한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이즈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의중이 담겨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뭐 연설문이라든지 연설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짧았기 때문에 또나 최근에 AI 툴을 이용하면 많은 해석과 번역들이 친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타이틀 자체가 잭슨홀이 통화정책의 그 효과와 효율성과 전달 경로에 대한 리뷰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의미 있게 얘기를 해서 진짜 연준이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구나. 좀 의미 있는 연설을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나 갖고 왔고요. 자, 물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잭슨홀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됐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의 종식입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물가 모형을 갖고 왔는데요. 이 물가 모형은 원자재 중심의 물가 모형입니다. 또한 공급 사이드의 물가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현재 세치에스 페리부스 현재 배럴당 76달러인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모형을 돌려보면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3%가 매우 중요했겠죠. 또 2%도 되게 중요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대부분 보면 11월까지 3%를 하회합니다. 즉 계속해서 연말까지 내려가다가 연말에 잠깐 기저효과로 반등, 하지만 내년 1월, 2월에는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물가는 하향 안정화돼 있다라는 게 저의 모형에도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외에 다른 쪽 듀얼 먼데이드의 절반을 갖고 있는 고용 지표를 볼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요즘에 고용이 좀 핫 이슈였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미국은 고용시장의 이 연례 벤치마크를 1년에 2번에 걸쳐서 수정합니다. 보통 7월, 8월에 한번 수정을 하고요. 내년 2월에 확정 짓는데요. 따라서 요번에 얼마나 수정되었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도무지 오지 않는다. 왜? 소비가 탄탄하다. 왜? 고용시장이 너무나 견고하다. 그런데 그 모든 이 내레이션과 시나리오가 이번에
되지표,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81.8만 명, 약 한 82만 명 정도 하향 조정되었어요. 즉 경고했던 미국의 고용, 신규 고용자 수가 연간으로 쭉 누적해서 봤더니 한 82만 명 정도 오버 에스티메이트, 오버 산출되었다, 과잉 상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왼쪽 차트에 보시면 어느 업종에서 이렇게 과잉 상계되었을까라고 보니까요.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정보 부분이요. 아니면 광산 부분, 건설 부분, 제조업 부분 대부분 다 많이 과대 상계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운송, 창고업 등은 오히려 상향되었다는 것. 즉 대부분 하향 조정되었지만 의료, 보건, 교육 서비스, 운송, 창고업 등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이 취업자가 늘어났다라는 업종과 섹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부에서는 이전보다 좀 더 눈높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오른쪽 차트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요. 먼저 미리 이렇게 수정치가 나오고 2월 달에 6개월 뒤에 이제 확정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확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편향성, 즉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속보치가 나왔고 확정치가 나왔고 속보치가 나왔고 확정치가 나왔고 속보치가 나왔고 이렇게 확정치가 플러스 전환되는 격도 있었고 최근 2, 3년 사이에 보면 속보치보다 확정치가 대부분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번 수정폭은 마이너스 0.5% 정도의 하향폭이 꽤 컸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크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대로 가다가 내년 2월 달에는요. 지금의 82만 명의 한 절반 정도, 한 40만 명 정도에 수축될 수 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경제 지표를 통해서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고용 지표만 놓고 본다면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이의 하향 조정 폭이 너무나 크게 된 것이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 과거 10년 동안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드립니다. 자, 실업률입니다. 먼저 오른쪽 차트부터 볼까요? 지금 실업률이요. 4.3%입니다. 주석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이게 7월 기준이고요. 7월달 기준으로 4.3%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뭐가 문제냐면요.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한두 달 상승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평균적으로 26개월 정도 상승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장 최저점이 작년 4월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2023년 4월 달에 3.4% 실업률이 지금 1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꽤 많이 올랐죠. 이게 최근에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계속 나타나는 게 고용시장의 냉각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평균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9월 달에 다양한 FOMC의 의견들이 쏟아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과연 이 실업률을 2년 뒤, 3년 뒤에 미국 연준이 어디까지 높여 잡을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 패턴대로 보면 현재 4.3%의 실업률이 1년 뒤에는 글쎄요, 앞자리가 4에서 5자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왼쪽 차트에 보면요. 자, 이거는 뭐 경제지표를 좀 더 유심히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보는 경제지표인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한 번쯤 갖고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이요. 6개가 있습니다. U1부터 U6까지요.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상에 보통 화자되는 실업률은 U3 실업률입니다. 이게 공식 실업률입니다. 근데 이게 공식 실업률 외에도 약간의 기준을 좀 약화시켰던 U1과 U2 아니면 좀 더 기준을 타이트하게 보는 U4, U5, U6. U6는 우리 흔히 학교 다녔었을 때 배웠던 것처럼 불안전 실업자를 포함한 광의 실업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U3와 U6를 보는데요. 최근에 아래 차트에 보시면 공식 실업률 U3와 광의 실업률 U6를 보시면 어떠세요? 이전보다 낮아진 상태는 맞지만 고개를 좀 들고 있다는 거. 자, 실업률이 과거에 비해서 낮아진 건 사실, 하지만 높아지는 이 실업률에 장사 없다. 앞으로 발표되는 8월 달에 고용지표 더 나가서 9월 달에 연준이 이거에 대해서 현재 부정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돼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왼쪽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주석이에요. 보시면 뭐 경기근로자라든지 구직단연자 아니면 불안전 취업자 되게 제가 작게 표시해놨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미국의 실업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산출하는구나를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앞으로 실업이 매우 중요해지니까요. 이 실업자의 범주도 여러 가지 페이퍼를 통해서 뭐 U2를 보든지 U5를 보든지 U6를 보든지 외사 페이퍼에서는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때 어떤 내용이었지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잭손이 끝나자마자요. 왼쪽 차트는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입니다. 잭손이 끝나자마자 빅컷에 대한 확률이 확
확 높아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데요. 그런데 간밤 새벽에 제가 또 여기 김작가 TV 온다고 어젯밤에 또 업데이트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또 내려와 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잭슨홀 미팅 직후에 9월 달에 B컷, 즉 50b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는데 다시 차츰 감소하고 있다. 자, 지금의 컨센서스가, 자, 우리 금융시장 왜 이렇게 지금 부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50bp 과했던 금리 인하의 기대가 조금은 되돌림됨으로써 기대감이 오히려 해소, 우려감으로 바뀌고 있는 전환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경제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적정 금리를 산출할 때 뭐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테일러 준칙 가장 간단하니까요.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을 갖고 미국의 적정 금리를 도출하는 것인데 테일러 준칙에 활용한 미국의 적정 금리를 산정해 보면 현재 많게는 3.7%, 적게는 4.5% 레인지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5.5%입니다. 따라서 한 100bp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현재 금융시장은 팽배해 있다. 앞으로 3번 남았기 때문에 50bp를 한 번 할 것이냐, 2번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도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100bp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100bp일 거냐, 아니면 75bp일 거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상당히 반응할 수 있다. 현재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금리는 한 4.5%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FOMC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하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인하폭을 결정하는 것은 9월 초에 발표하는 미국의 8월달 고용지표입니다. 자, 실업률이 이렇게 안 좋죠. 그렇다면 미국 고용지표 안 좋은가?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과거는요, 미국 고용시장의 해고 건수가 높아지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경색됐는데요. 나중에 뒤에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미국의 고용의 해고 건수는 또 최저예요. 기업들이 아직 자르고 있지 않다는, 사람을 자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럼 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졌는가라고 보면 뭐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로 부작용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과거의 경기 침체와 좀 다른 고용지표의 해석이고요. 첫 번째,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구인 배율, 이것은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입니다. 이게 많아지면 그만큼 고용시장이 안 좋은 거고, 과거 뭐 2008년도, 여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2008년도 아니면 코로나 때 미국의 구인 배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니까 위기시마다 구인 배율은 높아지는데요. 위기 직전에요. 최근에 보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1.15개. 실업자 하나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했을 때 한 개 이상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따라서 2021년 6월 이후에 이미 최저치로 내려가 있는 상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발적 이직률. 이직을 하는데 비자발적이 아니고 내 스스로 모티베이션, 유인에 의해서 직업을 바꾸는 이 자발적 이직률이 2.2%입니다. 이거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자, 고용시장의 퀄리티, 질적으로 보면요. 실업률은 높아진 거는 확실하나 과거의 경기 침체만큼 안 좋냐에 놓고 보면 그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다른 거는 해고 건수입니다. 기업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고용을 자르고 사람들을 자르고 해고 건수를 늘려야만 경기 침체로 가는 수순인데요. 지금은 실업률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 해고 건수, 더구나 해고율은요. 제가 오기 전에 간밤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0.9%예요.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해고율이 0.9%로 가장 낮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물론 부담 섞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실업률 이퀄 경기 침체로 바로 이 순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자, 그렇다면 B컷에 대한 기대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8월달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지만 25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하나가 SEP라는 게 경제 전망 서머리입니다. 자, 이거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미국 연준이 발표하는데요. 현재 6월 달에 보시면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9월 달에 2027년도가 발표될 것입니다. 자, 성장률, 기준금리 다 어떻게 발표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립금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 차트 한번 따라와 보시면요. 작년 연말에 미국 연준이 바라보는 중립금리는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5년 말 뒤에 금리 수준 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쳤을 때 맨 마지막에는 적어도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 괜찮다라고 보는 목표치입니다. 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2.5%라는 게 올해 3월 달에 2.6%, 0.1%포인트 상향했죠.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2.8%, 0.2%포인트 상향, 즉 올리는 속도가 0.1에서 0.2%포인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어디까지 높여질까?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2.9%로 높여질까? 아니면 0.2% 바로 직전 올렸기 때문에 또 0.2% 올리면 3%잖아요. 미국의 중립금리가 3%라는 건 어떤 의미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미국이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끝나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막 목전에 두는 입장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는 중금리 이상의 중립금리 3% 시대를 여는 또 다른 9월 FOMC에서의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중립금리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월 FOMC의 관전 포인트 마지막입니다. 인하의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자, 미국 경제는 안 좋은가? 안 좋다라면 후행 지표인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 후행 지표를 갖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피는 게 오히려 뒷북 치는 거 아닌가? 이미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인데 그 안 좋아지는 것을 다 보고 나서 금리를 내린다면 오히려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안에서 각각의 고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 지수가 있고 서비스업 고용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면요. 서비스업 고용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단에서의 고용과 서비스업 단에서의 고용을 제가 가중평균해서 ISM 고용 추세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장기평균을 100으로 놓고요. 이것이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미국의 실물 경제보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들을 만들어 놨다. 즉 미국 경제를 선행하는 경제 지표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맞물려 봤어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0.75나 상관계수를 갖고 있고요. 이만하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선행지수는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고용 추세지수는 한 단계 레벨 다운돼 있어요. 자, 이게 어디랑 비슷했냐라고 딱 보니까 2005년도 후반부터 2007년도입니다. 보면 당시에 선행지수는 고개를 드는데 고용지수는 추세지수는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뒤에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이 급작스럽게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과거의 동일한 패턴이 될지 아니면 안 될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해서 되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ISM 고용 추세지수를 만들어서 그려봤더니 되게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골든타임은 놓쳤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7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 뭐 의사록에도 그런 부분이 간간히 다 놓여져 있었는데요.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친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이 9월 달에 과연 25bp 기준금리 인하하면서도 이 시장의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파월의 입에 이 모든 것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2005년도, 6년도, 7년도와 선행지수와 고용추세지수가 엇갈림이 비슷한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상황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보험성이라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는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동결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기준금리 인하를 내세웠던 게 두 가지 사례입니다. 2006년도가 있었고요. 2018년도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왼쪽 차트입니다. 2006년 6월에서 2007년 8월까지 약 15개월 정도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는 앞에 올렸고요. 네, 고용 추세 지수는 오른쪽 차트에 보신 것처럼 내려갔죠. 아까 이전에 직전 차트에 보셨던 2006년도, 7년도랑 비슷한 사례가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 기준금리 12개월 기준금리 동결하다가 이후 가파른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 리세션이 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파르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2018년도에 자, 두 번째 동글뱅인데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한 8개월 정도 기준금리 동결을 하다가 이후 3번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습니다. 이때 주가는 사상 상승 트렌드를 이어갔었습니다. 자, 이번에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동결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 지표가 꺾어지는 걸 보고 후행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폭이 클 것이냐. 모든 금융시장은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3번의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우리 경기도 아니면 주가시장도 상당 부분 우호적인 흐름으로 갔던 2018년 사례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이냐. 9월 달에 최대의 관전 포인트. 현재 고용지표와 경기 선행지수를 놓고 보면 오히려 2006년도, 7년도 케이스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건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골든타임을 좀 놓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한국은행입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미국의 잭슨홀이라든지 아니면 9월의 FOMC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도대체 그럼 한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인가? 올해 안에 한 번쯤은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은행 내분,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내면적인 흐름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프로젝션 한 것입니다. 보시면 2024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보시면 내수와 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입니다.
수출 한번 보시죠. 올해 하반기는 한 2% 정도 성장하는데 수출의 기여도가 1.4%포인트, 한 60, 70%가 된다는 것이죠. 내년도로 갈수록 수출의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거죠. 수출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좋았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모멘텀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려면 내수가 움직여 줘야 된다. 근데 내수는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과 가계부채와 빚으로 내수를 어느 정도 이끌어왔다면 이 부분이 부동산 부분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오른쪽은 가계대출과 주담보대출의 시중 5개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최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의 증감인데요. 올해 4월 달부터 계속해서 4%에서 7%, 그러니까 4, 5, 6%의 상승세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1% 언더 아니면 역성장하지 않고서는 거꾸로 해석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88 대책, 821 대책, 강력하게 공급 대책, 아니면 수요 대책이 맞물려 있습니다. 과연 가계대출이 얼마만큼 추석을 앞두고 가계대출이 옥죄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거꾸로 만약에 11월 금통일을 앞두고도 가시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도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차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르죠. 2021년도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기준금리 인상을 서둘렀습니다. 다시 한국은행은 2021년도 7월 달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고요. 미국 연준은 그보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2022년 3월 달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김작가TV에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후세에 두고두고 화제될 것이다. 아마 되게 좋았던 조치, 선언적인 조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상당히 운시의 폭이 그나마 있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금리 인상과 다르게 금리 인하는 후행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올해 9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근데 한국은행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0월 달,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11월 달인데 11월 달 전후로 하더라도 가계부채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한 올해는 힘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인상은 먼저 있지만 인하는 후행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외환시장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요. 최근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달러가 상당 부분 약해졌는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원화도 강세가 됐죠.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은행의 어떠한 큰 스탠스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소순환 측면에서 원화 강세 압력이 이어지는 그런 9월달 중순까지의 모습 아니면 그 이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올렸지만 내리는 것은 좀 후행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리 인하의 폭은 몰라도 어쨌든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변수일 텐데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법은 지금과는 좀 달라져야 되나요? 달라져야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제가 김작가TV에 나와서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라고 했던 자산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금에 대해서는 이전에 하고 다른 패턴입니다. 오히려 중립금리가 상향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금 가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당 부분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 주식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역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물씬 올해 하반기에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도 어쨌든 금리 인하 언제 하는 거는 이제 알 수 없겠지만 10월이든 내년에든 어쨌든 할 거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부동산은 철저히 유동성과 수요에 대한 심리인 것이죠. 지금 최근에 임장 다니면 거래가 없어요. 그만큼 전세 가격부터 시작해서 가계대출에 대한 옥죄임에 대한 우려감으로 먼저 거래량이 스퀴즈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호가는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자,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은 예년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 의미에서 대부분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의 인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내년 상반기쯤에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바로미터는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세의 지표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1급, 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 핵심 지역은 가격이 크게 안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여타 지역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방금 근데 거래가 별로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 같은 경우 네. 지금 이제 7월 거래량이 엄청 많았죠. 말까지 잡히지 않았지만 거의 9천 건에 지금 달하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인데 제가 얘기했던 건 전세 가격이었습니다. 네,
요즘에 전세가 좀 씨를 밝히면서 네.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포인트였다. 공급량이 많았던 것은 분양도 엄청 많이 됐고요. 네, 7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거래 통계를 보면 이례적으로 또 비수기임이 7월 달에도 이렇게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것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아니면 가계부채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선반영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은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서울도 풍선효과 등등 해서 되게 이례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강남 아파트, 강남 집값, 반포, 도곡, 네, 뭐 강남 3구. 네, 강남 3구 얘기 많이 하겠죠. 거기는 이미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강남 이외의 지역들은 여전히 지금 보시면 가격의 조정세가 좀 더 가파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때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약간이라도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강남 3구 제외하고는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강남 3구는 올라간다보다 보합 정도 말씀하신 건가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투자는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여전히 금을 미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마 김작가 TV에서 제가 금을 이제 그만 미는 그 시기가 언제쯤 올 텐데 한 2년 가까이 지금 금은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중요하다.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든지 아니면 저금리의 종원 등등을 감안해더라도 금이 상당히 교집합이 많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요. 주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그때 포트폴리오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게 주도주냐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전략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계속해서 일괄되게 금은 상당 부분 네. 채워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9월입니다. 9월은 거래일 수가 좀 적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올해 하반기, 특히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희망 고문이 참 많은데요. 9월 달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뷰를 들으면서 늘상 얘기하지만 본인의 투자 철학을 점검해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점검을 좀 더 촘촘히 하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만난 여사님 빈세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